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는 종합소득세라는 세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뭐 최근에 와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많이 나올 땐 두 문제인데 두 문제 나오는 거는 좀 흔치 않습니다. 거의 한 문제, 또 어느 때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볼 건데 이런 내용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우선 위쪽을 먼저 공부할 건데 종합소득세 특징부터 해서 세율까지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을 또 두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종합소득세 특징이다로 나오는데 종합소득세는 일단 국가가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인데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놨을 때 임대에 대한 보유와 관련된 조세고요. 또는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했을 때 말 그대로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평상시에는 부동산을 사업자가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나중에 팔았을 때 매매업자라든지 공급업자가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와 양도시에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일명 보양소라고 하는데 보유와 양도시에는 지금 나오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상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등기 유무 따지지 않고요.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세죠. 인별과세고요. 소득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것도 개인별로 과세이기 때문에 본인 소득은 본인,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 자녀는 자녀,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소득 주체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다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다 개인별, 소득자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종가세, 아무래도 가격으로 따지고요. 세율은 8단계 초과세인데 뭐 6%부터 최고 45%까지 8단계 누진세로 돼 있다.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로 납니다. 대부분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 그러면 8단계 초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신고주의 확정이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데 신고주의 확정 일어납니다. 자, 신고를 하면서 엉터리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10%, 무신고 20%고요. 부정행위자 그럼 40% 이러한 가산세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고할 때 성질신고하라 일어납니다. 자,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동안 가능하고요. 납세지는 이것도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러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과세 대상 수입식인데, 자, 부동산 요 임대 사업소득은요, 뭐니 해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얻은 소득인데, 이 부동산에는 뭐를 포함한다?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요. 그래서 등기 유무, 허가 유무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을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는 부동산의 권리, 이 부동산의 권리는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전세받은 권리를 전세권을 대여한다든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받은 것을 다시 전대한다든지 또는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한다. 이런 말을 쓰면은 다 임대 사업소득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도 임대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자, 하나 주의할 점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정권을 설정한다든지 대여할 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회 때 최근에 나왔을 때 이 말이 틀렸는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을 설정대여할 때는 부동산 업으로 본다. 틀립니다.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니다.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할 말이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것도 임대 사업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용으로 토지라든지 가옥, 옥상이라든지 측면 등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도 임대 사업소득이다.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농경지나 임야에 보면은 광고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대여한 거기 때문에 대여한 거고요. 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물의 측면이라든지 또는 옥탑에 보면은 광고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대여하기 때문에 건물이 대여는 내부 대여만 있는 게 아니라 옥탑이나 측면
측면 대여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5번은 참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입식인데 우리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정해진 날인데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매달 10일 날, 그럼 10일 날 정해졌으니까 그날이 정해진 날을 수입식으로 보고요. 만약에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급받은 날을 수입식으로 봅니다. 정해지면 정해진 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식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총수익금액 결승금인데 이 총수익금액은 요거를 합산한 건데 이 공식에 보면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간주임대료 보험 차익 네 가지를 합산한 게 총수익금액이에요. 그래서 총수익금액은 이 네 가지를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임대료는 말 그대로 월세입니다. 월 얼마 이렇게 월세 임대료고요. 자, 관리비는 임대료 외에 건물 유지비라든지 또는 건물을 관리할 때 들어간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말하고 또는 전기요금, 수도료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요. 그러면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를 건물주가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은 그대로 인정해 줘요. 근데 납부액을 초과해서 건물주가 더 받아가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요 유지비나 건물 관리비뿐만 아니라 납부액을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다 관리비 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것도 총수익금액에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주임대료 나오는데 간주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보겠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같은 거죠. 보증금, 전세금 같은 건데 이때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주택일 때입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고요. 최근에 34회 때 연속 두 번 나왔는데 34회 때는 계산 문제로 나왔었고요. 33회 때는 2로 나왔는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확계액을 받은 경우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3주택 이상부터요. 그러면 2주택까지는 이 간주임대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주택 이상부터다? 3주택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맞아야 될 게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합계액이 3억 원을 뭐 할 거? 초과해야 돼요. 3억 원을 초과. 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만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33회 때 3주택 이상 요거는 맞았는데 보증금 액수를 안 써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33회 때 틀린 거 골라라 이 말이 틀렸는데 보증금이 3억 원 초과해야지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돼야지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또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이게 연장이 돼서 2026년 원래는 작년 2023년 12월 30일 날 끝났어야 되는데 3년간 또 유예됐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 한시적으로 주택수 산정 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기 때문에 요 3주택 판정할 때 제외한다. 만약에 내가 5주택인데 그중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가 3주택이 있다 그러면 다 빼고요. 나머지 2주택만 갖고 간주임대로 판정하는데 이때는 3주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이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에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거. 자, 이것도 33회 때 출제했었고요.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또 3년간 유예됐으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차감하는데 이 금융수익에는 대표로 수입이자 할인료,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이런 것들은 차감이 돼요. 근데 이것도 과거에 나왔을 때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주식을 팔아서 이익 본 거니까 이건 금융수익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28회 때 틀린 거 골라라. 이게 틀렸는데 금융수입으로 공제하는 거는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얻은 배당금이라든지 주택을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는 빼주는데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이익 본 거는 요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 이 결손금도 최근에 꾸준히 나왔어요. 28회 때, 그 다음에 31회 때, 그 다음에 이게 33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 출제했는데 문장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결손금은 손해입니다. 손해는 종합소득세 과세법이 나왔을 때 공제해줘요. 공제해주는데 자, 요까지는 이제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해줍니다. 결손해 났을 때.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는요.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요거 주의할 점.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인 주택이에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회 때, 31회 때는 주거용 건물을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33회 때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그래서 이게 포함이냐, 공제냐, 공제가 안 되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게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뭐일 때만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손해만 결손금에서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이 2가지를 잘 읽고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결손금 통산에 대해서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요 최근에 3년 3번 다 나왔으니까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은 이 3가지, 4가지죠.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간주 임대료 보험 차익을 다 더한 금액이다. 이러고 보시면 되고요. 결손금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문장에서 계속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라든지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요. 자, 다음이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우리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과세 기간 183일, 그러면 1년이죠. 일과세 기간이 소득세는 1년인데 그중에 183일이니까 6개월입니다. 182일까지는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183일 날짜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소라는 건 머무는 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주자가 되고요.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거소하면 거주자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주도 안 한 자는 비거주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 소득의 대상이 틀리는데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일명 무제한 납세 의무자, 무제한은 지역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일명 제한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니까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거주자는 제한적으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은요. 8단계 초과인세인데 최저 100분의 6%부터 100분의 45까지 45%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8단계 누진세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단 쪽인데요. 일단 비과세부터 해서 나머지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과세 대표적인 게 농지와 주택이에요. 자, 농지는 전답만 해당하고요. 작물 생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전답이 아닌 나머지 과수나 목장은 대상이 안 되고요. 전답이에요. 그것도 작물 생산 이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우리 기출문제에 딱 한 번 31회 때 출제했었는데 31회 때 요 하나만 옳은 말이었고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농지는 전답을 작물 생산하면 비과세 준다. 자, 주택은 국내에 있어야 되고 한 개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소유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제외한다.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 안 해주고요.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인정합니다. 그 소유한 자의 한 개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고가주택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국외 소재한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주택을 주의할 점은 하나, 2개 있다고 해서 비과세 안 해줘요. 31회 때도 나왔지만 국외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그럼 틀립니다. 해외 주택은 무조건 하나라도 과세가 되고요. 국내 1주택인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일반 주택을 비과세가 되고 고가주택이면 또 과세돼요. 자, 우리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따졌을 때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딱 12억까지는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가격을 따지냐면 기준시가가 12억이 초과합니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정한 가격이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요. 주택수 산정할 때. 다만 구분 등기 하면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할 때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임대 소득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2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을 기속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2사람 중에서 한 명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기술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2가 중에 하나가 되면 이것도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보는데 소수 지분자지만 가장 지분이 많은 자는 아닌데 연간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12억, 방금 고가주택이었죠. 그 기준에다가
주택의 지분이 30%를 뭐 했을 때 초과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이 소수자도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보는데 1번 연간 수익 금액으로 따지든 아니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서 지분이 30% 초과 둘 중에 하나가 되면 1과 2 중에서 하나가 되면 이 사람도 여기 나는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 전세주택은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뭐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소유가 공동 소유한다. 또는 뭐 부부가 본인과 배우자는 이를 합산해서 따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 배우자가 나면 2주택이니까 요 주택수 계산했을 때 비과세택이 안 돼요. 몇 개만 비과세냐? 하나입니다. 부부만 합산하기 때문에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을 합산하지 않는데 누구만 합산한다?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부부만 합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수 계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액 계산 특례인데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특례가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자입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리과세는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시면은 자, 임대소유자 등록을 했느냐, 등록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주고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약간 불이익을 줍니다. 자, 이때 과세 방법은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게 분리과세고요. 이 임대소득만 따로 과세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특징은 누진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14%만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 효과 없습니다. 자, 총수입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내용은 똑같고요. 자, 그리고 필요경비는 사업자 등록하면 60%, 100분의 60을 공제하고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100분의 50만 공제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공제라고 해서 주택임대소득, 요거 주택임대소득 이외 빼고 종합소득이니까 뭐 사업이든 근로든 이런 소득을 다 더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기타 공제를 더 추가로 해주는데 사업자 등록하시면 400,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 공제합니다. 자, 세율은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다 14%고요. 소액 감면이 있는데 이때 소형주택은 4년 임대하면 30%, 10년 이상 임대하면 75%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도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뭐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누진 효과가 있는데 6에서 45%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총수익 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이고요.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든지 단순경비를 따집니다. 그리고 기타 공제는 해당 없다. 기타 공제는 분리과세일 때만 기타 공제해줍니다. 세율은 6에서 45%이기 때문에 8단계 초과세, 임대는 4년, 10년에 따라서 30%, 75% 세액 감면 공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공급업이라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는데 이건 차이점만 알면 되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제외한 매매업으로서 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한다든지 또는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를 분할해서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업을 하면 부동산 매매업이 되고요. 주택을 한 동을 주택을 신축하여 판다든지 아니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청한다든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다.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다. 신축한 주택 임대 후 판매한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거는 다 주택 신축 판매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은 참고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소득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한 문제 정도를 기대하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